우리가 30년간 틀렸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양자 전략 책임자가 내뱉은 한마디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하 273도, 절대 영도. 미국과 유럽이 30년간 독점해온 AI의 심장, 양자 컴퓨터의 그 차가운 심장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42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중국은 침묵했고 충격에 빠진 미국은 긴급 사찰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방에서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누구도 상상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베끼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최고 전략가마저 무릎 꿇게 한 충격적인 대반전.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 속 한 줄의 자막을 보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입술 앞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어요. 펜타곤 5층. 제 집무실의 두꺼운 방탄 유리창으로는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차갑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의 자막이 그 햇살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영하 273도 양자 냉각 시스템 자체 개발 성공. 저는 그 자막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코웃음을 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이름은 마이클 그랜트입니다. 미국 국방부 신흥기술국에서 양자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양자 컴퓨터 시대에 미국이 어떻게 세계 패권을 지킬지 그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지 12년. 이 분야에 발을 담근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단언할 수 있었어요. 방금 저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왜냐고요? 양자 컴퓨터의 진짜 심장이 무엇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를 떠올리면 번쩍이는 칩을 생각합니다.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떠올리죠. 하지만 그건 껍데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진짜 심장은 영하 273도,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한의 추위를 만들어내는 냉각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 큐비트라는 녀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 위에 떠있는 촛불 같다고나 할까요? 아주 작은 열, 아주 미세한 떨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기 신호 하나에도 그 촛불은 꺼져버립니다. 정보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살아있게 하려면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주의 빈 공간보다도 더 차가운 곳을요. 그리고 그 차가운 공간을 만드는 기술, 그건 지난 30년 동안 오직 우리, 미국과 유럽의 극소수 기업만이 쥐고 있던 패였습니다. 그 패를 한국이 손에 쥐었다고요? 차라리 한국이 달에 도시를 지었다는 말이 더 믿을 만했을 겁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분 뒤 신흥기술국의 핵심 인력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양옆으로 분석관들이 빼곡히 앉았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발표 영상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원통, 그 앞에 선 흰 가운의 한국 과학자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자, 다들 봤겠지. 한국의 발표, 결론부터 말하지. 이건 과장된 시제품이야. 길어야 6개월이면 조용히 사라질 발표라고.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었죠. 국장님. 그런데 발표 영상의 냉각기 구조가 기존 서방 장비와 형태가 좀 다릅니다. 단순히 베낀 거라면 외형이 비슷해야 하는데 이건 내부 배치 자체가 전혀 다른 방식이라서요.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이 분야에 몇 년 있었나? 2년 됐습니다. 2년. 나는 30년일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형태가 다르다는 건 베끼다가 어설프게 망쳤다는 뜻이야. 진짜를 모르니까 흉내만 내다가 엉뚱하게 조립한 거지. 자네 눈에 새로워 보이는 건 그게 틀렸기 때문이라네. 젊은 분석관은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들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렇게 회의를 정리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젊은 친구의 말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내부 배치가 다르다. 베낀 게 아니라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발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연구소는 깨끗했고 과학자들의 움직임은 차분했습니다.
거대한 원통 앞에서 그들은 데이터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표정에는 들뜸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담담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연출이 제법인데 지난 30년 동안 이 벽에 도전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독자적인 길을 가려다 좌절했고요. 모두가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영하 273도라는 벽은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상을 끄려는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는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의 발표를 그토록 단호하게 거짓이라 믿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냉각 기술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 전략 자산이었어요. 미국은 이 기술을 군사 기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이 기술을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핀란드의 블루포어스, 영국의 옥스퍼드 인스트루먼츠, 이런 극소수의 회사들이 전 세계 양자 컴퓨터 연구소의 핵심 냉각 장비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은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틀어지고 있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은 복잡한 암호 체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군사 통신망도, 국가 기밀도 전부 암호 위에서 돌아가죠. 그런데 충분히 발전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인류가 쓰는 암호 체계를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전 세계의 모든 금고 문이 동시에 열려버리는 겁니다. 모든 비밀이 발가벗겨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문명의 잠금 장치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펜타곤에서 양자 컴퓨터를 차세대 전략무기로 분류하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 기술을 손에 넣느냐에 따라 국가 안보의 균형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기의 심장이 바로 영하 273도의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심장을 쥐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앞설 수 없다. 그게 제가 12년 동안 미국의 양자 전략을 설계해온 대전제였습니다. 이 믿음을 제 가슴에 처음 심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스승, 에드워드 라이트 박사였죠. 라이트 박사는 냉전 시절 이 극저온 독점 체제를 사실상 설계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차가운 천재였어요. 저는 평생 그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갓 박사 학위를 받은 풋내기 연구원이던 시절, 그는 저를 자기 지하 실험실로 불렀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 차가운 공간에는 거대한 냉각기 하나가 낮게 우문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그 기계 앞에 세워두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이 추위가 보이나? 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위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는 천천히 기계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그냥 차가운 게 아니야. 이건 인류가 쌓아올린 가장 높은 성벽일세. 그리고 이 성벽은 뒤따라오는 나라는 절대로 넘지 못해. 절대로. 칩은 베낄 수 있지. 소프트웨어도 베낄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영도는 베낄 수가 없네. 이건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사지 못하는 영역이야. 자네는 이 벽 안쪽에 선 사람일세.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말게. 그 지하실의 서늘한 공기와 기계의 낮은 진동음과 그의 차분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날 제 안에 하나의 신념으로 새겨졌습니다. 나는 벽 안쪽에 선 사람이다. 그리고 이 벽은 영원하다. 세월이 흘러 라이트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인했던 그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팬 주름.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그가 평생을 다룬 그 추위가 이제 그의 몸속으로 스며든 것처럼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이클, 추격국은 절대 그 벽을 못 넘어. 자네가 그 벽을 지키게. 약속해주게.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발표를 본 순간 저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의심이 아니었어요. 제 스승의 유언을, 그 차가운 신념을 어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비웃고 있다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몇 년간 양자 컴퓨터에 무려 42조 원을 쏟아부은 나라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고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연구단지를 지었어요.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2조 원을 퍼붓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극저온 냉각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한번 막으면 그 거대한 연구단지 전체가 멈춰서는 구조였죠. 42조 원으로도 못 넘은 벽이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도 못 넘은 벽. 그런데 그걸 한국이 넘었다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업계의 한 거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찰스 위트모어, 극저온 산업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가 손에 쥔 특허만 수백 개, 전 세계 연구소가 그의 회사 앞에 줄을 서서 장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에는 장비조차 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어느 개발도상국이 가격을 흥정하자 그 나라를 향해 거지들에게는 미래를 팔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비웃었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차가운 사람. 하지만 그의 기술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저는 그에게 한국의 발표를 어떻게 보느냐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기분 나쁜 웃음이었어요. 그랜트 국장. 자네 정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가능성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가능성. 한국이라. 칩 몇 개 잘 만들더니 이젠 망상까지 하는군. 들어보게. 그 친구들이 만들었다는 그 냉장고, 내 장담하지. 우리 회사 부품 몇 개를 어디서 몰래 빼돌려서 짜깁기 한 거야.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놓고 발표한 거지. 그런 나라들이 늘 그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면서 우리가 흘린 빵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자기가 빵을 구웠다고 떠벌리지. 6개월? 아니, 석 달이면 들통날 거야. 그때 가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 우리 함께 구경이나 하자고. 자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팝콘이나 준비하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 한 번 비웃었습니다. 빵 부스러기, 거지들. 그 단어들이 귀에 거슬렸지만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트모어의 인간성은 역겨웠지만 결론만큼은 저와 같았으니까요. 한국은 못 넘는다. 절대로. 하지만 바로 그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화는 국방부 차관실에서 걸려왔습니다. 그랜트 국장. 한국 건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됐네. 차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발표 이후 사태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사이 유럽의 몇몇 권위 있는 연구소가 조용히 한국에 기술 협력을 문의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우리 편에 서 있던 연구소들이 말이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42조 원을 쏟아붓고도 벽 앞에서 멈춰선 그 중국이 한국의 연구소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중국이 자기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실체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위를 확인해야 하네. 만약 그게 사기라면 명백히 사기라는 걸 만천하에 밝혀내야 해. 우리 동맹국들과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말이야. 자네가 직접 가주게. 공식 점검단을 이끌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차관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한국의 거짓말을 낱낱이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스승의 유언이 옳았음을 30년 성벽이 여전히 굳건함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라이트 박사의 병실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출국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데이터의 어느 지점을 찌를지, 어떤 질문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지 저는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은 질문만 40개가 넘었어요.
냉각 온도의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진동은 어떻게 잡는지, 큐비트의 오류율은 실제로 얼마인지, 하나하나가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송곳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며칠이면 끝나. 다음 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의 끝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졌죠. 옆자리에는 저를 보좌하는 데이비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비행 내내 한국에 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한국연구소가 우리 점검단을 너무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고요. 심지어 실시간 작동 시험까지 보여주겠답니다. 보통 무언가를 숨기는 쪽이라면 어떻게든 우리 접근을 막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거나 조건을 걸거나요. 그런데 이쪽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얼마든지 보십시오라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콧방귀를 뀌었어요. 허세야, 데이비드. 막판까지 당당한 척하다가 결국 우리 전문가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지. 그게 더 극적이지 않나. 가서 보면 알아. 자신감과 실력은 다른 거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데이비드의 그 한마디가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자는 문을 닫는다. 그런데 한국은 문을 열었다. 그 작은 모순이 마음 한구석을 자꾸만 긁어댔어요. 거기에 회의실의 젊은 분석관이 했던 말까지 겹쳐졌습니다. 내부 배치가 다르다. 베낀 게 아니라면. 긴 비행 끝에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한국의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늦가을에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깨끗한 공기였어요. 어딘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냄새였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천장은 까마득히 높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안내 점검판은 빈틈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무심히 지나치며 마중 나온 연구소 측 사람을 찾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학자를 상상했죠. 이 분야의 책임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에 나이는 30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눈빛이 맑았어요.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또박또박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연구소 안내를 맡으신 분인가요? 책임자분은 따로 계십니까? 냉각 시스템을 설계한 분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 젊은 남자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의 냉각 설계를 처음부터 맡았습니다. 강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영하 273도 시스템의 냉각 설계를 맡았다고?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그림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 이 분야의 천재들을 봐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새고 등이 굽은 노학자들이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빚어낸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핵심을 맡았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놀랍군요, 미스터 강. 아주 젊으신데 기대가 큽니다. 실례지만 미스터 강, 이 분야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통 이런 시스템은 머리 희끗한 노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다루는 영역이라서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경력이 짧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 이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슬쩍 깎아내릴 셈이었죠. 강현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는 저도 이 일을 그만둘 뻔했습니다. 제가 가려던 길이 틀렸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요. 다들 그러더군요. 그건 불가능하다.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사서 쓰면 된다고요.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가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 역시 평생 그 단어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불가능하다. 추격국은 못 넘는다. 그게 제 30년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는 이 젊은 친구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제 목소리에 묻어난 비웃음을 강현우는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게 많으실 텐데 내일 전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든 작동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숨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미세하게 갈라지는 음성, 묻지도 않은 변명. 그런데 이 젊은 친구에게서는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이상하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공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괜찮아. 그저 자신감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야. 내일이면 다 끝나. 그 거대한 금속 원통의 허점을 내 두 눈으로 찾아내면 그만이야.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도시로 향했습니다. 강현우는 제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어색했는지 아니면 그저 배려였는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시차가 힘드실 텐데요. 오늘은 푹 쉬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이런 출장에는 익숙합니다.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저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도 없이 이어진 거대한 공장들.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채 돌아가는 생산 라인들. 어둠 속에서 우뚝 솟은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실루엣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저는 자료와 위성 사진으로만 한국 산업을 알고 있었지. 이렇게 두 눈으로 그 규모를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장이 생각보다 훨씬 많군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강현우가 옅게 웃었어요. 저 불빛들이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잠시 창밖의 공장 불빛을 바라보다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왜 남들과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지요. 그 답이 저 불빛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또 허세겠거니 했죠. 남들과 다른 길이라니. 베낀 주제에 무슨 다른 길입니까? 하지만 창밖의 공장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만큼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야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불빛의 바다. 마천루들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로 위의 차들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료로만 알고 있던 한국과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한국이 어딘가 다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어요. 내일 저는 그 거대한 금속 원통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소의 책임자 박정수 소장이라는 인물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했습니다. 30년 도전의 산증인이라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그동안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허점을 찾으려는 거였죠. 어차피 사기라면 논문 어딘가에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구멍을 찾아내는 일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그 구멍을 찾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정밀했고 논리는 탄탄했으며 실험 과정은 빈틈이 없었어요. 특히 진동을 제어하는 방식을 설명한 대목에서 저는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건 제가 30년간 봐온 서방의 방식과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향이었어요. 회의실에 그 젊은 분석관이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부 배치가 다릅니다. 베낀 거라면 비슷해야 하는데. 저는 노트북을 탁 덮었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문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실물이 작동하는 건 아니다. 종이 위의 이론과 영하 273도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내일 가서 실물을 보면 분명 어딘가 무너질 거야. 다들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제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개의 질문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죠. 그런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문득 라이트 박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목을 붙잡던 그 차가운 손. 추격국은 절대 그 벽을 못 넘어. 자네가 그 벽을 지키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내일이면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었어요. 위트모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팝콘이나 준비하게. 석 달이면 들통날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강연우의 그 담담한 눈빛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떨림없는 목소리, 문을 활짝 열어둔 연구소, 서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인 논문, 그리고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던 공장의 불빛, 그 모든 것이 조각조각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하나하나는 분명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들이 한데 모이자 형용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마치 영하 273도의 한기가 발끝부터 스며드는 것처럼요. 저는 결국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평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방 안에서 펜타곤의 양자 전략을 총괄하던 제 30년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저는 40개의 질문이 적힌 노트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외관도 거대한 간판도 없었어요. 그저 단정한 회색 건물 하나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되나. 로비에서 한 노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은 약간 굽었으며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상상했던 그림에 맞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는 깊게 펜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랜트 국장님. 이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의 발표를 검증하러 왔습니다. 만약 거기에 한치라도 거짓이 있다면 저는 그걸 밝혀낼 겁니다. 제 말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상대를 흔들어 빈틈을 보려는 거였죠. 그런데 박 소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게 전문가의 일이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자, 가시죠. 그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두꺼운 이중차 폐문이 있었어요. 박 소장이 손바닥을 인식기에 대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서늘한 공기가 훅 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금속 원통이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높았고 수십 개의 냉각층이 계단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였죠. 그 표면에는 하얀 성에가 얇게 끼어 있었고 차가운 수증기가 바닥을 따라 안개처럼 흘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봤던 그 원통이 지금 제 눈앞에서 낮게 우문거리며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과 실물은 전혀 달랐어요.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저는 잠시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겉모습이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지. 중요한 건 저 안의 온도가 진짜냐는 거다.
강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바로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데이터부터 보시겠습니까? 시연부터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지만 실시간 작동은 속이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원통에 연결된 거대한 모니터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떴어요. 만약 저 화면의 숫자가 가짜라면 제가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강현우가 옆에 연구원에게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니터의 온도, 그래프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냉각을 시작합니다. 영하 273도, 절대 영도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내려갈 겁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보십시오.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50도, 영하 100도.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영하 150도, 영하 200도. 여기까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짜 벽은 그 다음부터죠. 영하 250도, 영하 260도.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영하 270도, 영하 272도. 그리고 마침내 화면의 숫자가 영하 273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73.1영도, 영하 273.12도, 영하 273.13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절대 영도가 영하 273.15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시스템은 절대 영도에서 불과 0.02도 차이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지점, 그 코앞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숫자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영하 273.13도에서 그 숫자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황급히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화면의 숫자야 얼마든지 띄울 수 있으니까요. 강현우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실 줄 알고 국장님이 직접 가져오신 측정 장비를 연결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저희 화면을 믿지 마시고 국장님의 장비로 직접 재보십시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기꾼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화면을 믿지 말고 내 장비로 재보라니. 이건 진실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저는 데이비드를 시켜 우리가 가져온 독립 측정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비에 찍힌 숫자도 똑같았습니다. 영하 273.13도. 그것도 미동조차 없이. 이건 진짜였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온도가 진짜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영도에 가깝게 만드는 것과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잠깐 운 좋게 도달했다가 금세 흐트러진다면 그건 실용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온도는 인정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유지됩니까? 큐비트의 안정성, 그러니까 코이어런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진짜 실력이니까요. 박 소장이 강현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강현우는 모니터에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장기 안정성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바짝 붙어 그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이어런스 안정성이 서방 최고 시스템의 무려 3.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30년 동안 갈고 닦은 최고의 시스템보다 3배 이상 안정적이었어요. 게다가 큐비트의 오류율은 기존 대비 67%나 낮았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앞선 거였어요. 이 데이터, 조작 아닙니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소장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원본 로그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개월간의 모든 실험 기록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요. 국장님 팀이 직접 분석하십시오. 저희는 옆에서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우리 분석팀을 동원해
그 방대한 원본 데이터를 몇 시간에 걸쳐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고요. 데이터를 위조하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패턴이 남습니다. 너무 매끄럽거나 특정 구간이 어색하게 잘려 있거나 하죠. 저는 30년간 그런 위조를 수도 없이 잡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세한 노이즈까지 살아있었고 실패한 실험 기록까지 정직하게 남아있었어요. 위조된 데이터에는 절대 실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그에는 수백 번의 실패와 그 실패를 하나씩 극복해 나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진짜 피땀의 기록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이 어둑해질 무렵 데이비드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봐도 조작의 흔적이 없습니다.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시스템보다 뛰어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신념. 추격국은 절대 이 벽을 못 넘는다는 그 믿음에 깊은 금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위트모어에게 전화를 걸까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자기가 빵을 구웠다고 떠벌리는 거지들. 저는 화면 속의 정직한 데이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적힌 그 기록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위트모어는 틀렸다. 이건 빵 부스러기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구워낸 빵이다. 저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소장에게 면담을 청했습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를요. 챕터 6점, 두 노인, 그리고 하나의 벽. 박 소장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허름한 실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와 손때 묻은 노트가 놓여 있었죠.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국장님, 무엇이 그리 궁금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이 벽이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제 신념이었고 제 스승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조차 헷갈립니다. 박 소장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승의 유언이라고 하셨지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라이트 박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냉전 시절 이 독점 체제를 설계한 전설적인 인물. 평생 웃지 않던 차가운 천재. 지하 실험실에서 제게 했던 말. 이건 인류가 쌓아 올린 가장 높은 성벽이고 추격국은 절대 넘지 못한다던 그 말. 그리고 병실에서 제 손목을 붙잡고 남긴 마지막 유언까지. 그 벽을 지키라던 약속을요. 이야기를 마치자 박 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스승은 평생을 이 벽 앞에서 좌절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이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장비를 사오려 해도 팔지 않았고 핵심 기술은 철저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그 벽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나는 결국 못 넘었다.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영원히 남의 기술이나 빌려 쓰는 나라로 남을 수는 없지 않으냐. 박 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국장님의 스승은 그 벽을 쌓으셨고 제 스승은 그 벽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같은 벽을 두고 한 분은 지키려 했고 한 분은 넘으려다 끝내 못 넘으셨지요. 그리고 그 두 분의 제자가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라이트 박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벽. 그 벽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좌절의 상징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벽 안쪽에서만 세상을 봐왔던 겁니다. 벽 바깥에 선 사람들의 절망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매달리셨습니까? 그냥 사서 쓰면 편했을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박 소장은 옅게 웃었습니다. 많았지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불가능하다. 돈 낭비다. 해외에서는 대놓고 비웃었고요. 하지만 국장님, 남의 심장을 빌려서 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심장을 걷어가는 순간 멈춰섭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정작 미래 컴퓨팅의 심장은 늘 남의 손에 맡겨야 했어요. 어느 날 그 손이 심장을 걷어가면 우리는 그대로 멈추는 거죠. 저는 그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남의 손에 목줄을 쥐인 세상이라는 게요. 남의 손에 목줄을 쥐인 세상.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줄을 쥐고 있던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펜타곤에서 누구에게 기술을 팔고 누구에게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두려워한 그 손이 바로 제 손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어가는 찻잔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충격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밤새 한 가지 의문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데이터도 진짜고, 온도도 진짜고, 성능은 우리를 넘어섰다. 좋다. 그건 인정하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우리가 30년간 막아온 핵심 기술 없이 대체 무슨 수로? 어딘가 반드시 우리 기술이 몰래 흘러 들어갔을 거라는 의심이 마지막 자존심처럼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현우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스터 강,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이 시스템에 서방의 핵심 냉각 기술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기업의 특허 기술을 참고했습니까?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강현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국장님, 저희는 그 기술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막으셨으니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몇 년 전 저희는 서방의 핵심 냉각 장비를 정식으로 구매하려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전략 물자라는 이유로요. 그 수출 거부 승인 서류에 펜타곤 신흥기술국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장님 부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 한국의 한 연구기관이 극저온 장비 수입을 신청했을 때 제가 그걸 반려했던 일이요. 전략 자산이 추격국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길을 막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막힘이 오히려 한국을 다른 길로 내몬 거였습니다. 강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이 막혔으니 저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방을 베끼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베낄 기술 자체에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이 무엇인가? 온도라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인 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진동입니다. 아무리 차갑게 만들어도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면 큐비트는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그는 저를 데리고 시스템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원통을 떠받치고 있는 정교한 받침 구조를 가리켰어요. 서방은 온도를 낮추는데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진동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뤘죠.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갔습니다. 진동을 잡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저희에게는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동 제어 기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강현우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어제 제가 봤던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국장님, 반도체 칩을 만들 때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단위로 회로를 새깁니다. 그 미세한 작업을 하려면 아주 작은 진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수십 년간 반도체를 만들면서
저희는 세계 최고의 진동 억제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0.2나노미터. 원자 몇 개 크기의 떨림까지 잡아내는 기술이죠. 저희는 그 반도체의 진동 제어 기술을 양자 냉각 시스템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강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 불빛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답은 저 공장 불빛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서방을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즉 반도체에서 쌓은 진동 제어 기술을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뚫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른다. 진동이라는 근본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고 출발했으니까요. 저는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냥 사서 쓰면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던 그 말. 이제야 그 무게가 이해됐습니다. 미스터 강. 어제 그만둘 뻔했다고 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현우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던 시절, 저는 이 진동 기반 접근법을 처음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교수에게 제안했죠. 하지만 비웃음만 돌아왔습니다. 동양에서 온 학생이 무슨 양자 냉각의 판도를 바꾸겠냐는 거였어요. 제 아이디어는 발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조롱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박 소장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길이라면 어쩌면 아무도 안 간 길이라는 뜻이다. 가보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그 비웃던 교수의 모습에 어제까지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저 역시 그를 비웃었으니까요. 젊다는 이유로, 동양에서 왔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제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챕터 8점, 황제의 민낯.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찰스 위트모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랜트 국장. 거기 상황은 어떤가? 슬슬 그 사기극의 미천이 드러났겠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위트모어.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은 진짜로 작동하고 성능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 없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위트모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그랜트, 지금 자네 제정신인가?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진짜로 가졌다면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내 회사, 내 특허, 우리의 시장 지배력, 전부 다.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사실이 뭐가 중요한가? 위트모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잘 듣게, 그랜트. 자네는 펜타곤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쓰면 돼. 한국의 발표에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독자 기술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데이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모호하게,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럽겠어. 그러면 언론이 알아서 물어뜯을 거야. 동맹국들도 흔들리겠지. 한국이 아무리 진짜를 가졌어도 세상이 가짜라고 믿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야.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거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위트모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뒤집으라는 거잖습니까? 진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진실 같은 소리하고 있군. 그랜트, 자네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으면 알 때도 됐잖아. 중요한 건 누가 진실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진실을 통제하느냐야. 내가 자네를 그 자리까지 올려준 거 잊었나? 자네 경력, 자네 자리, 다 누구 덕인지 생각해보게.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보고서 한 장이면 끝나는 일이야. 그러면 자네는 영웅으로 남고 그 골치 아픈 한국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지. 거절하면 글쎄,
자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하겠군.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경력을 무기로 진실을 묻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어제와 같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의 굵은 손마디가 떠올랐어요. 강현우의 떨림 없는 눈빛도요. 수백 번의 실패가 적힌 그 정직한 데이터도요. 그리고 라이트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스승은 분명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평생 지킨 건 적어도 진실이었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거짓 데이터를 쓰거나 없는 결과를 지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라이트 박사가 지키라던 벽은 거짓으로 쌓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트모어는 거짓으로 그 벽을 떠받치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위트모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아. 사흘 주지. 현명하게 판단하게, 그랜트. 자네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묻고 제 경력과 안위를 지키는 길. 위트모어의 편에 서서 30년간 쌓아온 서방의 성벽을 거짓으로라도 떠받치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는 길. 펜타곤의 양자 전략 총괄이 적국도 아닌 동맹국의 기술이 우리를 앞섰다고 인정하는, 어쩌면 제 경력을 끝장낼지도 모르는 길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30년이, 제 스승의 유언이, 박 소장의 눈물이, 강현우의 조롱당했던 아이디어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사흘. 저에게는 사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끝나는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위트모어가 준 사흘이 흐르는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에 틀어박혀 저는 두 갈래의 길을 수도 없이 저울질했습니다. 한쪽에는 제 30년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자리, 안정된 노후, 위트모어가 약속한 안전한 미래. 그것을 지키려면 저는 보고서 한 장만 모호하게 쓰면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검증이 불충분하다, 신뢰하기 어렵다. 그 한 문장이면 세상은 흔들릴 거고 저는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영하 273.13도에서 미동도 없이 멈춰있던 그 숫자. 수백 번의 실패가 정직하게 적힌 데이터. 박 소장의 젖은 눈과 강현우의 떨림 없는 목소리. 그리고 그 낡은 노트의 마지막 한 줄. 이 문은 분명히 열린다. 다음 사람이 열 것이다. 사흘째 되던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한국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불빛, 잠들지 않는 도시. 그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스승 라이트 박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분명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웃지 않았고 추격국은 절대 못 넘는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그분이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짓 데이터를 쓰는 일, 없는 결과를 지어내는 일. 그분은 차가웠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지키라던 벽은 거짓으로 쌓는 벽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안개가 걷혔습니다. 위트모어는 제게 진실을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라이트 박사가 평생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을 그분의 이름으로 배신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 보고서를 쓴다면 저는 스승의 유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승의 영혼을 짓밟는 거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단 한 글자의 거짓도 없이 제가 두 눈으로 본 진실 그대로를요. 며칠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방부의 대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차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찰스 위트모어도 와 있었어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뜻대로 보고서를 썼을 거라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잘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발표한 영하 273도 양자 냉각 시스템은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우리 측 독립 장비로 측정했고 원본 데이터를 우리 팀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의 성능은 우리 서방의 최고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코이어런스 안정성은 3.2배, 오류율은 67% 낮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위트모어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베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쌓은 세계 최고의 진동 제어 기술을 양자 냉각에 이식한 겁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쩌면 우리 길보다 더 우월합니다. 위트모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랜트,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그건 검증되지 않은 자료야. 자네 보고서에는 분명히 의심스럽다고 적기로 했잖나. 제 보고서에는 진실만 적혀 있습니다. 위트모어 회장님.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좌중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위트모어 회장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의 신빙성에 거짓 의문을 제기하라고요. 거절하면 제 경력을 끝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국가안보보고서를 조작하라는 명백한 압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위트모어에게 쏠렸어요. 위트모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깔보며 군림하던 극저온 산업의 황제가 처음으로 모두의 앞에서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은 진실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죠.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회장님, 진실은 누구도 영원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영하 273도의 그 차가운 방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위트모어가 국가안보보고서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고 그의 손이 닿아 있던 정관계 인사들이 하나둘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그의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를 떠받치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은 진실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로 확인되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유럽의 권위 있는 연구소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30년간 우리 편에 서 있던 그 연구소들이 말이죠. 42조 원을 쏟아붓고도 벽 앞에서 멈춰섰던 중국도 결국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위트모어의 회사, 한때 전 세계 연구소를 줄 세우던 거지들에게는 미래를 팔지 않는다던 그 오만한 회사가 한국의 진동, 제어 기반 냉각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싶다며 공식 문의를 보내온 겁니다. 평생 남에게 무릎 꿇은 적 없던 위트모어가 이제 한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들이라던 그 나라에 이제 자기가 빵을 사러 가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어요. 양자 냉각의 새로운 표준을 한국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추종하던 나라에서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그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영하 273도의 차가운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조용히 라이트 박사의 묘를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비석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제 가슴을 짓눌렀던 그 유언을 이제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그 벽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추격국은 절대 못 넘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벽은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우리는 그 벽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으며 새로운 길을 찾기를 멈췄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느라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죠. 반면 벽 바깥으로 밀려난 한국은 갇히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아선 그 문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끈 겁니다.
벽을 쌓은 자는 그 벽 안에 갇히고 벽 밖으로 내몰린 자는 새하늘을 본다. 그것이 제가 30년 만에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비석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평생 지키신 진실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거면 된 거지요. 며칠 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벽을 지키는 일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 더 이상 벽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자리를 내려놓던 날 3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발로 벽 바깥의 세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강현우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비웃었던 그 교수처럼 저도 당신을 비웃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요. 그 점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 조롱을 견디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준 덕분에 저 같은 늙은 사람도 평생 갇혀있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남들이 다 비웃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벽 안쪽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벽이 영원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하 273도의 그 차가운 방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벽을 가장 높이 쌓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나라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차가운 길 위에서 외롭게 걷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길을요.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웃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다음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영하 273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그 차가운 공간 안에서 한 나라의 미래가, 그리고 한 늙은이의 마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의 양자 전략 책임자가 한국의 그 차가운 연구실에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비웃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의 기준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